아니, 우리 딸이 왜 이러고 있는 거니? 누가 이렇게 만들었니? 마당 한가운데 임신한 내 딸이 개밥 그릇을 붙잡고 허겁지겁 밥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멋대로 요동쳤습니다. 저 아이가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맞는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나를 보자마자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움츠러들듯 떨었습니다. 그 떨림 하나에, 그 눈빛 하나에 나는 모든 걸 다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던 게 엄마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어떤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저는 올해 75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평생을 딸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고 숨쉬는 이유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딸의 사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빼곡히 걸린 사진들은 제 보물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딸의 모든 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매일 아침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말에 불안함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석 달째 딸과 연락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바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정신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딸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원이 나갔나 보다 했는데 며칠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차가운 안내 멘트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새 번호로 바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사위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카카오톡도 보내봤습니다.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둘 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결혼했다고 엄마를 잊어버리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무정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딸은 어릴 때부터 효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된 저를 위해 항상 애썼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보태주려 했고 직장에 다닐 때도 매달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 힘내자. 그 아이가 20살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저를 꼭 안으며 말했던 그 한마디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결혼했다고 갑자기 연락을 끊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위에 대한 생각도 했습니다. 딸과 사귀는 동안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딸을 데리고 인사하러 왔을 때도 예의 바르게 굴었고 결혼 이야기를 할 때도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영희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사위가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믿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사위 쪽 하객이 유난히 적었던 것도 그렇고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지방으로 가자고 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지방에서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핑계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옛 직장 동료들에게도 연락해 봤습니다. 혹시 딸이 연락했는지 물어봤는데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영희 언니 연락 안 되세요? 저도 몇 달째 소식이 없어요. 딸의 절친이었던 수진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수진이와 매일 연락하던 딸이었는데 결혼 후로는 연락이 뚝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프지는 않은지, 사위가 잘해주고 있는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의 방은 결혼 전 그대로 두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 침대 위에 인형들, 책상 위에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서 딸의 흔적들을 만져보곤 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낼 거야. 걱정하지 마. 결혼식 다음 날 신혼여행을 떠나며 딸이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안심했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있다면 왜 연락이 없을까요? 행복하다면 왜 엄마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주변 이웃들도 제 걱정을 했습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만난 김이웃이 물어봤습니다. 영희 어머니, 딸 소식은 어때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울었습니다. 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대충 어느 지역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주소는 몰랐습니다. 사위가 집을 구했다고 할 때 자세히 묻지 못한 게 후회되었습니다. 신혼집 주소 좀 알려줘. 혹시 모르니까. 그때 제가 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딸은 나중에 알려준다고 했지만 결국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바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상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습니다. 사위 이름으로 검색해봤지만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를 많이 한다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교회 목사님께도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딸의 안위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제 마음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꿈을 꿨습니다. 딸이 울면서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하얀 방에 혼자 있으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무서운 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딸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살 때 찍은 사진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걱정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영희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유리 속 딸의 얼굴은 변함없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역시나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보내봤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살아는 있는 거니? 어둠이 내린 거실에서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불안감과 그리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석 달째 연락이 끊긴 딸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딸의 결혼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주소가 적혀 있는 서류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신혼집 주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 받은 하객 명단에도 사위 쪽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해. 혼자 다짐하며 첫 번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딸이 다녔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퇴사할 때 새 주소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인사팀에서 친절하게 대답해줬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자세한 주소는 알려줄 수 없지만 대략적인 지역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경기도 어느 소도시로 이사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도시는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멀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만나는 일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해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명단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사위 쪽에서 온 하객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결혼식 때 뵈었던 영희 어머니입니다. 상대방은 기억한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가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딸 부부가 이사한 동네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주소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는데요. 새마을 근처라고 들었어요. 그 동네에 단독주택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실마리였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마을이라는 지명과 단독주택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도시는 크지 않은 곳이니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랜만에 멀리 나가는 길이라 설레기도 했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딸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지 않을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혼자 유치원에 간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교 합격 발표를 기다리던 날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그런 딸이 이제는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한적한 시골 분위기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역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 새마을 방향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마을이요? 거기 요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사 와요. 집값이 싸서 그런가 봐요. 택시 기사님의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딸 부부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곳을 택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새마을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단독주택들이 듬성듬성 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이 딸이 사는 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침 산책하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최근에 이사 왔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몇 달 전에 새로 온 부부가 있어요. 저기 골목 안쪽 집이에요. 그런데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낡은 단독주택 몇 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딸이 사는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각 집 앞을 지나가며 표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사위의 성씨가 적힌 표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집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낮인데도 모든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사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대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크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딸일까요? 사위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사위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보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가워하기보다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전처럼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문도 완전히 열지 않고 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려는 저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영희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위의 표정을 살피면서 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 영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좀 바빠서 연락을 못 했나 봐요. 사위의 대답은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위라면 장모님이 멀리서 찾아왔을 때 당연히 집에 모셔야 하는데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럼 영희 좀 볼 수 있을까요? 석 달 만에 오는 건데. 제가 간청했지만 사위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영희가 외출했어요. 친구들 만나러 갔거든요.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딸은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친구들과 만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기다리면 안 될까요? 멀리서 왔는데. 아니에요. 정말 늦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음에 연락하고 오시는 게 좋겠어요. 사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여보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매우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지금 뭔 소리가? 아, 텔레비전 소리예요. 드라마 보고 있었거든요. 사위는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절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실제로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영희가 아픈 건 아니에요? 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아니에요. 정말 텔레비전이에요. 어머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위의 반응이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말투도 어색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을 살짝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사위가 문을 더 닫아버렸습니다. 거의 틈새만 열어두고 몸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희를 볼 수 없는 건가요? 엄마가 멀리서 왔는데. 죄송해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때 영희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사위는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집 뒤쪽 창문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습니다. 사람의 실루엣 같았는데 배 부분이 유난히 불룩해 보였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모습 같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우리 딸이 임신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그런 기쁜 소식을 엄마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저기 창문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리키며 말하자 사위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냥 그림자인 것 같은데요. 어머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임신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숨기고 있는 걸까요? 영희가 임신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빠르고 강한 부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추궁하자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전의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의심이 많으시네요. 영희는 정말 외출했고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어요. 그럼 언제 영희를 볼 수 있어요? 글쎄요. 연락드릴게요.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다시 한번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했습니다. 임신한 여자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위 집에서 돌아온 후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사위의 이상한 태도와 창문에서 본 그림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막아선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첫 차를 타고 다시 그 도시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저 혼자만 그 이른 시간에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새마을로 갔습니다. 어제와 다른 기사님이었는데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이런 시간에 혼자 어디를 가는 할머니가 궁금했나 봤습니다. 사위 집 근처에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수 있으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동네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사위가 깨어 있을까봐 발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집이 어둠 속에서도 확실히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쓰레기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당 쪽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담장이 그리 높지 않아서 까치발을 하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당이 엉망인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개밥 그릇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그릇에 얼굴을 받고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 여자의 옆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머리카락이 길었습니다. 영희야? 작은 소리로 불러봤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해온 딸이 개밥 그릇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옷도 더럽고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딸이 정말로 개밥 그릇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 순간 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왜 엄마를 보고 무서워하는 걸까요? 딸은 급하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듯이, 아니면 조용히 하라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담장을 넘다니 생각지도 못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 다가가자 딸이 더욱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임신한 배 때문에 더욱 비참해 보였습니다. 영희야, 엄마야. 최대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뺨이 푹 들어가 있었고 눈가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영희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이게 무슨 일이야?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개밥 그릇을 보니 찬밥과 국물이 섞인 것 같은 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걸 먹고 있어? 밥은 먹었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제 밥이에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개밥을 주고 있다는 말인가요? 임신한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말인가요? 민수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신고하면. 아기를. 딸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위가 딸과 아기를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임신한 아내를 이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요? 당장 사위를 찾아가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딸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일단 딸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결혼하고 한 달 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밥을 적게 줬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돈 때문이에요. 도박빚이 너무 많아서 저를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아내를 학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그것도 임신한 아내를 말입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어.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너무 말라서 안기가 무서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임신한 몸인데 이렇게까지 야윌 수가 있을까요? 아기는 괜찮아? 딸이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병원도 못 가봤어요.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임신한 부인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다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들키면 안 돼요. 빨리 가세요. 딸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딸을 이런 상태로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영희야,
엄마와 함께 가자. 여기서 나가자. 안 돼요. 도망가면 저를 찾아서 죽일 거예요. 엄마한테도 해를 끼칠 거고요. 딸의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제발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담장 너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사위가 나왔습니다. 딸을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왜 아직도 안 들어와? 빨리 들어가. 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개밥 그릇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이 너무 처량했습니다. 사위도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사위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온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 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딸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신고하면 아기를 해치겠다는 사위의 협박 말입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밤새 그 집을 지켜봤습니다. 혹시 딸이 또 나올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딸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면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딸이 개밥을 먹고 있었던 것, 몸이 너무 야윈 것, 임신한 상태인데 병원도 못 간 것, 사위의 폭행과 협박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딸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완벽하게 딸을 감금하고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딸을 구해내겠다고 말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딸을 그 지옥에서 꺼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개밥 그릇을 붙잡고 있던 그 처참한 모습 말입니다. 엄마, 신고하면 아기 죽여. 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딸과 아기의 목숨으로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개밥 그릇을 붙잡고 있던 그 참혹한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을 혼자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위 몰래 딸과 대화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구출 방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위 집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위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혼자 나가는 시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사위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급한 듯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뒤를 따라가 봤더니 근처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다 싶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작은 소리로 딸을 불러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딸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어디 갔어? PC방에 갔어요. 보통 3시간 정도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희야, 엄마에게 다 말해줄 수 있겠니?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도울 수 있어. 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사위도 다정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이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부터 사위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위에게는 도박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도박을 했지만 딸에게는 숨겨왔던 것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본격적인 도박에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이 커졌습니다. 온라인 도박, 경마, 카지노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본전 생각에 더 큰 돈을 걸었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빚이 얼마나 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각 결혼한 젊은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사위는 도박빚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 전화가 하루 종일 걸려왔고 집 앞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딸에게 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화를 내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언제부터 때리기 시작했어? 2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이에요. 딸이 소매를 걷어 보였습니다. 팔뚝에는 크고 작은 멍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것은 새로 생긴 것 같았고 어떤 것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다른 데도 아픈 곳이 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과 다리에도 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웬만해서는 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 눈에 띌까 봐서라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음식 문제였습니다. 사위가 고의로 딸을 굶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왜 음식을 안 줘? 돈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제가 살쪄서 보기 싫다고. 임신해서 배가 나온 것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지도 않는 것인가요? 실제로 딸은 임신 후 오히려 체중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50kg이었는데 지금은 43kg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임신 5개월인데도 말입니다. 병원은 정말 한 번도 안 갔어? 임신 확인할 때 한 번 갔는데 그 후로는 못 갔어요. 돈 없다고, 필요 없다고.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못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에게는 필수적인 것인데 말입니다. 태아의 상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출도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나갈 때마다 딸을 방에 가두고 문을 잠근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겼습니다. 결혼 한 달 후부터 핸드폰을 압수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도 걱정하고 있을 텐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연락처도 다 지우고 SNS도 삭제했어요. 사위가 딸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고립시켜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사위의 협박이었습니다. 딸이 도망가려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아기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말을 했어? 낙태시키겠다고. 아니면 태어나도 아기를 해치겠다고. 상상할 수 없는 악랄함이었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방패로 삼아 딸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은 아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지만 아기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연락 못했어요. 혹시 엄마를 다치게 할까봐 딸이 저까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자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의 신호를 놓쳤던 것입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숨겼으니까. 딸이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를 생각하는 딸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핸드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의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급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빚쟁이 전화예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와요. 전화를 받지 않자 곧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협박성 문자였습니다.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전화가 계속 와? 네. 낮에도 밤에도. 그럴 때마다 민수가 더 화를 내요. 저한테 화풀이해요. 사위의 스트레스가 모두 딸에게 전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박빚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딸을 학대하는 것으로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전화 내용들을 녹음해 두면 증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야, 이런 전화 올 때 녹음할 수 있어? 어떻게요? 내 핸드폰 줄게. 이걸로 녹음해둬.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때 증거가 될 수 있어. 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정말로 아기를 해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게 할게. 엄마가 완벽한 계획을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딸에게 제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위의 협박 전화나 빚쟁이들의 전화를 모두 녹음해 두라고 했습니다. 다른 증거도 필요해. 멍든 사진도 찍어두고 일기도 써둬.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딸의 눈에서 보였습니다. 마침 멀리서 사위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서둘러 숨었습니다. 사위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뭐 했어? 왜 방에 없었어? 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곧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딸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참기 어려웠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늘 들은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위의 도박 문제, 수천만 원의 빚, 딸에 대한 폭행과 감금, 굶김, 의료 방치, 외부와의 연락 차단, 아기를 이용한 협박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제 증거 수집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딸이 녹음해온 자료들과 함께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위를 완전히 처벌할 수 있고 딸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벌써 빚쟁이 전화 3통 녹음했어요. 다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온 첫 번째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빚쟁이의 협박 전화였는데 내용이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위의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어. 혼자 중얼거리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사위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준비해 갔습니다. 딸의 처참한 모습과 사위의 학대 현장을 직접 촬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상 증거가 있어야 경찰도 믿어줄 것이었습니다. 사위 집 근처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사위가 또다시 PC방에 간 틈을 노렸습니다. 오후 1시쯤 사위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딸에게 접근했습니다. 딸의 모습은 어제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왼쪽 뺨에 새로운 멍이 생겼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또 맞았나 보다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핸드폰 갖고 있는 걸 들킬 뻔했어요. 화장실에 숨겨뒀는데 의심하더라고요. 다행히 핸드폰을 발견당하지는 않았지만 사위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녹음은 더 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빚쟁이 전화가 또 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위가 전화를 받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까지 녹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찍었어요. 딸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멍든 모습을 셀카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팔뚝에 멍, 다리에 멍, 얼굴에 상처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잘했어. 이런 증거들이 많을수록 좋아. 저도 딸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야위어버린 모습, 더러워진 옷, 임신한 배와 전체적으로 말라버린 몸의 대비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 환경도 촬영했습니다. 쓰레기가 쌓인 마당, 개밥 그릇이 놓인 곳, 창문에 설치된 철창까지 감금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찍었습니다. 영희야, 하루 일과를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언제 일어나서 뭘 하는지, 언제 밥을 주는지, 언제 화장실에 가는지까지 다 알아야 해. 딸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아침 6시에 깨워서 집안일을 시키고 점심은 주지 않거나 찬밥 조금만 주고 저녁에는 개밥 그릇에 남은 음식을 주는 패턴이었습니다. 화장실도 하루에 3번만 갈 수 있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위가 허락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샤워는 일주일에 1번 정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외출은 아예 못해? 병원 갈 때 빼고는 1번도 못 나갔어요. 그것도 사위가 함께 가서 의사랑 혼자 얘기하지 못하게 했어요. 완전한 감금 상태였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딸을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딸과 대화하는 동안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사위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들키면 딸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계획을 세울게. 경찰서랑 병원이랑 보호시설에 미리 연락해 둘 거야. 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평생을 걸고 준비할 테니까. 딸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계획이 실패한다면 딸이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구해내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가정폭력과 감금 사건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상태라면 의료진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응급실에 각각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의 임신부를 응급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응급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임신 중 영양실조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입원 치료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성보호시설에도 연락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다행히 임신부도 보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위가 없는 시간을 노려서 딸을 데리고 나온 다음 즉시 병원으로 가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위의 협박이었습니다. 사위가 딸과 아기를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사위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사위의 폭행 현장을 직접 촬영할 수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사위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계속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소리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습니다. 사위가 딸 앞에 서서 뭔가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칼이었습니다. 부엌칼을 들고 딸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사위는 칼을 휘두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녀간 거야? 분명히 누군가 왔었어. 사위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과 만났던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정말이에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제부터 뭔가 이상해. 누구한테 연락했지? 사위가 칼을 딸의 배 쪽으로 향했습니다. 임신한 배를 위협하는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왔어요. 제발. 딸이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만약에 누구한테 말했다면 이 배부터 가를 거야. 알겠어? 사위의 협박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었습니다. 대신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칼로 딸을 위협하는 모습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위협하던 사위가 마침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접근했습니다. 딸의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칼 위협을 받은 충격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서워요. 정말 아기를 해칠 것 같아요. 딸이 배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스트레스가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어. 내일 당장 행동에 옮길게.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야. 완벽하게 계획했으니까. 딸에게 내일의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줬습니다. 사위가 나간 틈에 딸을 데리고 나와서 병원으로 직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내 딸 다시 혼자 안 둔다. 평생을 걸고 한 다짐이었습니다.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사위가 나가면 바로 준비해. 필요한 건 챙기지 말고 그냥 나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경찰서, 병원,
보호시설 연락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증거자료도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영상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딸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날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딸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여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날 거야. 조금만 더 견뎌.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숨도 못 잔 채로 새벽부터 일어나 모든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경찰서, 병원, 보호시설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거자료들도 정리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딸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사위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서 사위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위 집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오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간간히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화내는 소리였습니다. 오후 1시쯤 드디어 사위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PC방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다 싶어 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 요청드립니다. 임신한 여성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사위 집 대문 앞에서 딸을 불렀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나타났는데 어제보다도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영희야, 이제 나가자. 경찰이 오고 있어. 딸이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모든 걸 준비했어. 딸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사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 딸 데려가러 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는 제 아내고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사위가 딸 앞을 막아섰습니다. 딸은 사위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요? 딸이 개밥 먹는 걸 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따지자 사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다 봤어요. 딸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맞고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위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헛소리 마세요. 내 집에서 무슨 짓거리예요. 그때 사위가 갑자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곧 부엌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돌변한 상태였습니다. 다 끝장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사위가 칼을 들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누구한테 말했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딸이 울면서 부인했지만 사위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칼끝을 딸의 배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배부터 가르고 죽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사위가 사이렌 소리를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경찰을 불렀구나. 당연하죠. 당신이 하는 짓을 보면. 경찰관 2명이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자마자
칼을 든 사위에게 집중했습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안 돼. 내 아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사위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칼을 더욱 딸 쪽으로 겨누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임신한 부인에게 왜 그러세요? 경찰관이 차근차근 설득하려 했지만 사위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난 거야. 어차피 빚도 못 갚겠고 차라리 다 죽어. 사위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박빚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이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일단 칼부터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사위가 갑자기 딸에게 돌진했습니다. 경찰관이 재빨리 사위를 제압했습니다. 격투 끝에 칼을 빼앗고 사위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사위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여전히 발악하며 소리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배를 움켜쥐고 아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희야, 괜찮니? 배가 아파요. 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조기진통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경찰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딸을 응급실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에 함께 타면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함께 있어.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다 끝났어.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딸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며 불안해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딸의 상태를 설명해 줬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임신 5개월인데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고 있어요. 예상했던 진단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아 상태는 어때요? 다행히 아직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딸을 보니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네. 이제 안전해요. 딸이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는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완전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위가 다시는 딸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딸과 둘이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뼈만 만져졌지만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와서 추가 검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태아의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뱃속의 손자도 무사하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하지만 딸이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아기 정말 살아있나요?
임신 기간 내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아기가 죽을까봐. 딸이 배를 만지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딸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손자가 될 소중한 아기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 엄마가 지켜줄게. 딸과 손자를 지키지 못한 지난날에 대한 후회도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딸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였을 것입니다. 저는 딸의 침대 곁에 앉아서 밤새 지켜봤습니다. 실려가는 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딸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점차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오고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만 들어도 사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그 사람은 감옥에 있어. 매번 딸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에 대한 기소가 확정되었고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딸도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불안해했습니다. 사위와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딸의 증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무서워요. 다시 그 사람 얼굴을 봐야 한다니. 엄마가 함께 있을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검사와 만나서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검사에게 넘겼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영상, 의료 기록까지 모든 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유죄는 확실하고 형량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검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딸의 담당 의사와도 상의했습니다. 임신부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태아에게 무리가 되지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좋지 않지만 짧은 시간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딸이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딸과 함께 증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너무 자세한 내용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사실들만 간단하게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만 말하면 돼. 너무 자세히 말하려고 하지 마. 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법정으로 들어갈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변호사, 방청객들까지 모든 시선이 저희를 향했습니다. 딸이 더욱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위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딸을 위협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소 내용이 낭독되었습니다. 폭행, 감금, 협박, 아동학대 등 여러 죄목이 나열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딸이 개밥그릇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사위가 칼로 위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장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재생되었습니다. 사위가 딸을 협박하는 목소리, 빚쟁이들의 위협 전화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딸의 담당 의사가 증언대에 나와서 딸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체중이 정상 범위를 크게 밑돌았고 몸 곳곳에 폭행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증언에 법정이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임신부를 이렇게 학대했다는 사실에 모두들 경악했습니다. 드디어 딸이 증언대에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딸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딸을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증언대에 선 딸은 매우 작아 보였습니다. 임신한 배가 불러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말라 보였습니다. 검사가 차근차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생활이 어떠했나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차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았던 일, 외출을 금지했던 일, 연락을 차단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기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어요. 딸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나요? 도망가면 정말로 아기를 죽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해를 끼칠까봐. 딸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다니요.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변호사는 딸의 증언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음식을 주지 않았나요? 혹시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루에 한 끼도 안 줄 때가 많았어요. 개밥그릇에 주는 게 전부였어요. 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증언하는 동안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정말로 칼로 위협했나요? 네. 제 배를 향해서 칼을 겨눴어요. 아기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딸의 증언이 끝나고 사위가 최후 변론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변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빚이 많다고 임신한 아내를 학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사위의 사과는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킬까봐 미안한 것이지 진짜 잘못을 깨달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검사가 최종 구형을 발표했습니다. 피고인은 임신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5년이라는 형량이 발표되자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극악한 범죄입니다. 특히 임신한 아내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나자 사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사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위가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이다. 사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딸과 함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위는 4년간 감옥에 있을 것이고 딸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수고했어, 영희야.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딸과 저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승리했습니다. 법원 밖에서 검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덕분에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하신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검사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딸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보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사위에 대한 분노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딸과 손자에 대한 사랑과 희망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준비도 해야 하고 딸의 새로운 일자리도 찾아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앞으로만 보자. 법정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사위를 처벌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딸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사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마음의 짐도 함께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허가가 나온 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딸의 방은 결혼 전 그대로였습니다. 딸이 방에 들어서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딸이 얼마나 집이 그리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일상을 다시 만들어가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까지 임신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딸과 아기의 회복 상태에 만족해 했습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과 스트레스 해소로 태아의 상태도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임신 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아기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었는데 이제야 진정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의 심리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밤에도 무서운 꿈 안 꿔요. 딸의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악몽에서 깨어나 울던 딸을 달래주던 일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위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위의 어머니와 형이 함께 왔는데 깊이 사과했습니다. 사위의 도박 문제를 몰랐다며 자신들의 책임도 크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위 어머니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인 것 같았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사위 형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받기로 했습니다. 영희 씨, 정말 미안해요. 동생이 저지른 일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딸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만 보려고 해요. 딸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원망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자 출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기 용품을 하나씩 준비하면서 딸과 함께 설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남자아이일까요? 여자아이일까요? 딸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성별은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 이름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희망이나 기적 같은 의미의 이름들을 후보로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기적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딸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친구들이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딸이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걱정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절친한 친구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는 괜찮아. 딸이 친구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들 충격을 받았지만 딸을 응원해줬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진통이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그날 밤 딸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쯤 딸이 저를 깨웠습니다. 엄마,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딸을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진통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시간 후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알려줬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자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기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온 딸을 보니 힘들어했지만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는데 정말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예요. 딸이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아보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제 손을 꼭 잡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신비로움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가 왔어. 우리 손자야. 아기에게 말을 걸어보니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조그만 눈을 깜빡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딸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기는 딸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엄마 때문이야. 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이 아기도 엄마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쁜 날이니까 참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 식구가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에 깨서 울 때마다 딸과 함께 달래주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딸은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모유 수유도 잘 되었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아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딸이 새로운 계획을 말했습니다. 엄마,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상담 자격증을 따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함께 할게. 저도 딸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성보호시설에서 상담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피해 여성과 그 어머니를 보니 예전의 저희 모습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들에게 해준 첫말이었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들려주며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정말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희도 했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어머니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용기를 주었나 봤습니다. 1년이 지나자 손자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걸어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딸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본격적으로 상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딸의 조언은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딸의 상담을 받은 한 여성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딸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자는 딸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감사해요. 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평범한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딸과 손자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저녁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끝까지 자식을 향해 있었어요.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저도 이 아이를 엄마처럼 사랑하며 키울게요. 손자를 내려다보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봐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기적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만 보려고 했습니다. 딸의 새로운 인생, 손자의 성장,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 말입니다. 밤이 깊어 딸이 손자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잘 키웠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 속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딸과 똑같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아기였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중하고 지켜주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딸도 손자도 그리고 저도 모두 안전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